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항상 듣는 얘기가 재무제표를 확인해라, 손익계산서를 확인하고 대차대조표를 잘 보고 현금흐름표를 확인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현명한 투자자라든지 뭐 밸류에이션이 어떻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사실 제대로 밸류에이션 분석을 하는 사람이 너무 없기도 하고, 또 그 밸류에이션을 가르치는 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특히 이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어떻게 보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업을 딱 보게 됐을 때 이 기업의 가치를 좀 평가를 할 때 작년에 손익계산서 뭐 혹은 반기 손익계산서를 펴놓고 회사가 뭐 매출이 얼마가 났네, 원가가 얼마네, 이익이 얼마네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뭐 PER이 얼마고 PBR이 어떻고 이런 걸 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 한국 시장은 효율적 시장 가설이 대체로 통하는 시장이란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모든 정보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데이터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데이터들까지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투자한 어떤 회사가 PER이 한 10배예요. 그러면 그 PER 10배짜리가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싼 거라 그러면은 사야 되는 거고, 비싸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죠. PER 60배짜리가 또 있어요. PER 60배는 비싼 겁니까? 오히려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PER 10배짜리가 이게 과소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는 거고, 또 PBR 60배짜리가 또 과대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과 그 다음에 연구개발을 해서 비용을 다 들여가지고 돈만 계속 나가다가 신제품이 하나가 딱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제품이 엄청나게 좋은 신제품이라 신제품이 나오자마자 이익이 갑자기 막 5배, 10배 폭증한다고 해봐요. 그럼 2배만 폭증한다고 하더라도 PER 60배짜리가 30배 되는 거예요. 10배 폭증하게 되면요, PER 60배짜리가 6배 되는 거죠. 반면에 PER이 10배라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산업이 사양산업이라거나 혹은 대규모의 자산상각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혹은 경쟁 제품 대비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은 PER 10배짜리도 굉장히 비싼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재무제표는 지난 재무제표를 열면서 손익계산서 대차제표를 그냥 보고 숫자가 그냥 나름 잘 나온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먼저 워렌 버핏 일례를 좀 들을 텐데요.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비즈니스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껌 산업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워렌 버핏이 10년을 놓고 봤을 때 아주 디테일하게 재무제표가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워렌 버핏이 봤을 때는 과일껌이라든지 박하껌 같은 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껌의 기호식품이 굉장히 새로운 취향의 껌 산업이 기호식품이 등장을 해서 내가 투자한 껌 만드는 회사가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이런 예가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유명한 코카콜라 투자한 거죠. 그러면 이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직관적인 통찰력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냥 단순히 나오는 옛날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 앞으로 회사가 이렇게 되겠다느니 저렇게 되겠다느니 뭐 저평가라니 고평가라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재무제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왜 보냐, 이 비즈니스의 핵심 사이클을 보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직관적으로 내가 어느 회사를 알기 위해서 재무제표가 어떻게 흘러 돌아가면서 비즈니스가 영위가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손익계산서에서는 뭘 보냐면 수익과 비용을 빼면 이제 이익이 나오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익과 비용과 이익을 보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익을 보면서 이 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어디에 들어가죠?
잉여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잉여금에는 일부 배당으로 주주에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일부는 남는 돈으로 뭘 합니까?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 활동, 그 현금 흐름표에 투자 활동 현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투자한 회사가 어느 정도의 사이클상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버핏이 투자한 코카콜라나 껌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결정적인 투자가 들어가지는 않겠죠. 아주 큰 투자가 없어도 이 산업이 영위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갤럭시 폴드를 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MLCC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기존 제품은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복수 밴더 업체를 쓰기 때문에 기술 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회사는 도태될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과연 주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냐 아니냐, 혹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현상 유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느냐를 재무상태표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매출의 5% 정도는 계속 투자활동 현금으로 써야 되는 회사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영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항상 수익과 비용을 보면서 거기서 잉여금이 나오고, 그리고 일정 부분이 투자활동 현금으로 들어가고, 투자활동 현금으로 투자를 해서 나온 결과가 이제 자산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 그 자산이 경제적 효익을 유발해서 수익으로 다시 잡혀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수익과 그다음에 잉여금과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과 다시 자산과 다시 수익, 요 비즈니스의 사이클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리스크로 봐야 되냐? 그러면 어떤 회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새로운 갤럭시 폴드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겁니다. 새로운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어요. 제품을 만들면서 돈을 투자 활동으로 굉장히 큰 금액을 써버립니다. 그러면 투자 활동을 쓰게 되면은 비용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도 과대계상되고 인건비도 과대계상되면서 이익이 좀 줄어듭니다. 근데 이익이 줄어드는데 이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삼성전자의 모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돈을 쓰게 되면 이것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게 되면 자산으로 잡히지만, 미래의 경제적 효익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이거는 비용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자산이 비용화 돼버리게 되면 영업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주가는 크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경영상의 착오인 거죠. 즉 한마디로 뭐냐면 사람이 먹고 그 다음에 입으로 1차적으로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소화기관에 소화를 시키고, 이런 배설을 하고 이런 플로우가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기업 활동도 똑같습니다. 기업 활동도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일부 배당을 주고, 남는 돈으로 축적을 유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적당한 금액에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재투자를 하던가, 재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투자한 돈을 만약에 날려버리면, 비용으로 써버리면 기업은 어떻게 돼요? 소화불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죠. 하지만 또 반면에 무리한 투자를 했는데도 이 무리한 투자가 결실을 맺어서, 특히 무리한 투자를 하는 과정 중에는 주가가 계속 빠집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 비용으로 투자를 계속 쌓아놓다가 갑자기 한 번에 매출이 확 나오면서 이익이 급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이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럼 주가가 5배, 10배씩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어느 회사가 그러니까 그 산업에서 굉장히 과도한 양의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지출하다가 그게 경제적 효용을 창출하게 되면은 주가는 큰 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레버리지를 높여놨기 때문에. 이거 영업 레버리지도 DOL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이런 거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오랫동안 적자가 나면서 투자만 들어가다가 만약에 기술 수출이 되게 되거나 투자 결실을 맺게 될 때는 한 방에 큰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재무제표를 본다는 거는 뭐냐면 대차주포가 어떻다, 영업이익이 어떻다, 현금 흐름이 어떻다, 그냥 단순한 그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어느 비율로 재투자를 해야 되고 어느 비율로 주주에게 배당을 주고, 그리고 이 통상적인 플로우에서 갑자기 어느 해에 이제 큰 폭의 결단을 내렸을 경우에 그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크게 주가가 빠지고, 또 그게 결실을 얻게 되면은 큰 폭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를 읽을 때는 제일 첫 번째는 이 비즈니스 사이클, 이 기업이 속한 비즈니스의 사이클의 통상적인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기업이 과거에 크게 투자했거나 아니면 크게 투자한 이후에 회수 단계에 들어가 있는지 그 제품의 수명 주기를 보신 후에 그 제품의 수명 주기에 대한 포캐스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시적인 투자 활동으로 인한 자산이 상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자산이 환입되는 과정에서의 영업 외손익을 보면서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CEO가 새로운 모험을 하면서 굉장히 공장을 새로 지어서 모험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출을 늘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돈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 회사는 이것을 자산으로 잡았다가도 감사를 하는 회계사는 이게 무슨 자산이냐, 자산의 정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각해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각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영업의 손익이 증가를 하면서 그 해의 재무제표가 소위 말해 박살이 나고 주가도 더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그 다음 해에 이거를 상각을 해버리는데 한 2년 지나니까 빛을 발해서 이걸로 돈을 벌어. 그럼 어떻게 되죠? 비용 처리했던 자산이 환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환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비용으로 떨었기 때문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면서 영업이익으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무상태표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 사이클을 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플로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플로우에서 이상현상이 있는지, 세 번째는 그 이상현상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